선재규 선임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선 그 백악관에서 미국과 일본이 정상회담을 한다고 발표했습니까? 앞서 일본 언론들이 보도를 했는데 네. 백악관이 어제 확인을 했고요. 네, 네. 13일에 한다고 했고 오늘 새벽에 백악관 그 커비 국가안보의 전략소통조정관이 브리핑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뭐 예상대로 뭐 북핵 문제,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뭐 전쟁, 그다음에 이제 아시다시피 일본이 이제 올해 그 G7 의장국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시다 총리가 9일부터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캐나다, 미국을 쭉 방문하는 일정인데요. 네. 그런데 지금 커비 조정관 브리핑 중에서 이런 얘기가 좀 눈에 띕니다. 한미일 군사 협력 강화 방안도 논의를 할 거다. 네. 근데 이거를 논의를 하는데 미국하고 일본만 논의를 하네요. 그러게요. 한미일인데. 그리고 네. 백악관 그 쪽에서도 어제 그 일본이 그 이른바 안보 관련 3대 문서 그 개정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것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할 거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 기시다 총리가 지난해 11월 그 캄보디아 아세안 정상회의 때 그 바이든 대통령 만났는데 이제 백악관 가서 만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그 당시 그 아세안 정상회담 때는 이제 윤 대통령까지 참석해서 한미일 정상회담이 있었죠. 네. 네, 이번에는 특별히 이제 그 미일에서 둘이 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무슨 뭐 특별한 뭐 의미가 있는 건가요? 그리고 이제 그 커비 조정관이 오늘 브리핑하면서 기자들이 네. 그 북한 핵 위협에서 최근에 무슨 뭐 핵 공동 훈련 뭐 이런 얘기 네. 조금 한미 간에 약간 엇박자가 있었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이걸 물어보니까 네. 이번에 그 방안도 논의를 하느냐 했더니 앞서 가지 맙시다. 아, 조금 좀 신중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네. 네. 직접적인 언급은 약간 피해가면서 대답을 한 것 같고요. 일본도 작년부터 보면은 이 안보 이런 쪽에 굉장히 예. 신경을 쓰잖아요. 지금 아시다시피 그 이른바 적기지 공격, 반격 능력 보유한다는 예. 얘기. 그래서 네. 그 미국 국방부 대변인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고 했거든요. 이게 아시다시피 일본 평화헌법 그동안의 그 기조에서 벗어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기시다 총리도 앞서 인터뷰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면은 방위력 강화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하겠다. 네. 이런 얘기를 제대로 하는 얘기를 했고요. 지금 이번에 또 그 미일 방위 협력 지침 이게 이제 일명 가이드라인인데 네. 이거를 개정하는 거와 관련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도 협의가 될 것 같다는 게 그 미국 언론들의 전망입니다. 예, 전체적으로 저것도 전부 이 안보와 군사 관련된 것들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번에는 그런 쪽으로 확실히 그 더 포커스해서 하는 모양이네요. 그러게요. 예. 네. 다음 얘기를 해보면 미국 국무부가 핵심 신흥기술 담당 특별대표를 신설한다. 근데 우리나라하고 조율을 한다고요? 반도체 법도 만들고 네. 반도체 이제 중국 그 견제하려고 본격적으로 한 데 이어서 이게 이제 그 이번에는 또 미국 국무부 그 발표를 보면요. 인공지능 뭐 양자 컴퓨팅 그다음에 생명공학 뭐 이런 여러 가지를 네. 이른바 그 핵심 신흥 기술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직책을 아주 새로 신설을 하는 모양입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사무실도 만들겠다. 그러면서 이런 그 핵심 신흥 기술이 앞으로 그 세계 어떤 그 흐름의 방향을 그 주도할 거기 때문에 미국 대외 정책에서 빠질 수가 없는 부분이라는 설명을 네. 했습니다. AI 뭐 양자 컴퓨터 이런 게 중요한 기술인 건 알겠는데 네. 사무실도 따로 만들고 직책을 아예 따로 신설을 한다는 예. 거잖아요. 그리고 외국 파트너들하고의 협의하는 업무도 맡는다. 이게 말이 협의지 훨씬 더 세게 압박을 할 모양입니다. 국무부 얘기는 뭐 이게 한국 같은 우방들과의 어떤 그 관련 정책 조율도 하겠다. 네. 조율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일단 세스 센터라는 이 전문가 이 사람이 특별 부대표를 맡는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정무직인 특별 대표는 누가 될지는 입을 아직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예. 네. 일본도 이와 관련된 무슨 얘기가 있나요? 예, 일본 경제산업상이 오늘부터 네. 엿새 동안 미국을 가가지고선 그 미국 상무장관, 무역대표 이런 사람들 만나서 네. 그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 규제 방안 논의를 하는 걸로 일본 그 산케이가 어제 보도를 했는데요. 뭐 아시다시피 일본은 원칙적으로 그 미국의 그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 규제에 자기들도 참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앞서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몇 주 안에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될 거다 하는데 아마 이번에 가서 그 문제를 자세하게 얘기를 하는 모양입니다. 네. 특히
차세대 반도체를 미국하고 일본이 공동 개발하는 방안도 논의를 한다고 하는데 지금 미국은 IBM 그리고 일본에서는 이제 그 도요타, 소니 같은 그 대기업 8곳이 공동 출자해가지고요. 라피더스라는 반도체 기업을 만들었거든요. 얼마 전에. 여기하고 IBM하고 본격적으로 협력을 할 모양입니다. 일본 정부도 이 라피더스에 우리 돈으로 한 근 7천억 원 정도를 연구개발 거점 비용으로 제공을 한다고 합니다. 네, 북한과 우리나라도 지금 좀 안보 그런 게 좀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뭐 뉴스들이 전체적으로 이런 뉴스가 굉장히 많네요. 차전 일본하고 미국이 안보 그다음에 특히 또 경제 안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협력을 하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런 협력에 대해서 협력과 관련해서 우리한테도 뭐 당연히 압박이 가해질 걸로 보입니다. 움직임이 굉장히 뚜렷해 보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당연히 뭐 러시아 쪽에서도 일본의 움직임에 대해서 뭐 이제 어떤 입장이 나온 것 같은데요. 일본이 그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한 그 서방 제재에 본격적으로 이제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가운데 그동안에 그 미국하고 이제 일본하고 러시아가 그 평화협정 맺기 위한 협상을 계속해 왔는데 그 전쟁 직후에 그 러시아 쪽에서 중단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조금 견제를 했는데 지금 러시아는 계속 그 일본이 아주 상당히 못마땅한 것 같습니다. 러시아 외무 차관이 그저께 타스통신하고 회견을 했는데요. 그 지금 일본의 그 평화주의 노선 그동안에 몇십 년 동안 이제 쭉 유지를 해왔는데 그거를 포기하는 걸 우리가 그 간과하지 않겠다. 필요하면은 대응 조치도 하겠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뭐 러시아 접경에서 일본이 미국 등과 대규모 훈련도 했고 그다음에 공격력 강화를 위한 그런 군사 분야 독트린 이게 이제 무슨 뭐 반격 능력 같은 거예요. 그다음에 방위비도 대폭 증액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정책이 계속되면은 러시아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커지기 때문에 이걸 차단하기 위해서 우리가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이게 계속 얘기가 나오는 극초음속 무인기 이런 것과 관련된 NHK가 앞서 보도를 했죠. 홋카이도하고 큐슈 섬에다가 최대 도달거리가 한 1000km 되는 극초음속 무기를 배치할 계획이라는 그 보도가 나왔었고요. 그 지금 이 러시아 외교 차관 얘기는 그동안에 참 러시아하고 일본이 오랫동안 그래도 뭔가 서로 유익한 협력 방안을 축적을 해왔는데 일본이 이걸 순식간에 다 무너뜨렸다. 이렇게 또 경고를 했습니다. 그동안 사실 러시아와 일본은 그렇게 큰 갈등은 없지 않았나요? 크게 그런 건 없었죠. 그 북방 사계섬 반환 문제라든가 공동 개발하는 것도 한동안 상당히 하고 지금도 사하린 투 프로젝트에 아직도 일본이 지분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좀 러시아 쪽에서 계속 이건 아니다 싶어서 견제를 세게 하는 것 같습니다. 러시아 외무차관이 또 우리나라 얘기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후에 한국의 그 대러시아 정책도 얘기를 했는데 상당히 우리에 대해서는 좀 호의적인 그 언급을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을 러시아로부터 떼어놓으려는 미국의 강한 압박 때문에 한국이 제재에 동참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전제를 하면서 그럼에도 한국이 러시아에 대해서 균형 있고 실용적인 노선을 추구하고 러시아와의 관계가 급격히 위축되는 걸 방지하려는 그런 충격 최소화 방안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걸 우리가 보고 있다. 이게 무슨 뭐 고양이가 쥐 생각하는 건지 고양이가 고양이 생각하는 건지 뭐. 그러면서 러시아는 여전히 남북한하고의 안정적이고 상호 이익이 되는 관계를 발전시키는데 관심이 있다. 뭐 나쁘진 않습니다. 러시아가 시베리아 횡단 철도하고 남북 횡단 연결해서 가스관도 그 옆으로 묶고 하는 그런 계획을 전에부터 추진을 해왔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전쟁 나고 나서 조금 주춤하고 있는 상태인데, 자, 러시아는 계속 우리한테 조금 이렇게 좀 적당히 좀 하라는 식의 그런 시그널을 계속 주네요. 뭐 일단은 뭐 그래도 험한 소리 한 것보다는 다행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최근에 험한 소리만 나오는데 그래도 이거는 좀 다행인 셈입니다. 그런데 예전에 뭐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이 네 나라가 항상 우리 근처에서 괴롭히잖아요. 그렇죠. 와 이제 다 나오네요. 사개국이 참 얘기가 다 나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전통적인 안보였다면 다음 얘기 코로나 얘기를 해볼 텐데 요즘 코로나 관련된 걸 보면 이게 방역 외교하고도 진짜 관련이 있다라는 생각이 중국은 들어요. 계속 정치적 목적이라고 비판을 하고요. 국제사회는 여전히
뭐 덜쭉날쭉입니다. 네. 네. 지금 몇 가지 사례가 있는데요. 어젯밤 이후에 오늘 새벽까지 사례를 네. 제가 몇 가지 정리를 했습니다. 예, 예. 일본이 그 기억하시죠? 지난달 30일부터 홍콩에서 네. 오는 그 비행기 편에 대해서 그 네 군데만 내려라. 도쿄의 나리타, 네. 화네다, 그다음에 규슈, 나고야, 나고야. 그다음에 오사카, 네. 그 네 군데만 오라 그러면서 이제 일본 관광지가 많은 후쿠오카하고 오키나와 삿포로, 그다음에 다 여기 뺀 거죠. 이제 네. 중국, 일본, 이제 홍콩 사람들이 네. 많이 오거든요. 여기는 안 돼 했는데 여기 대해서 이제 말씀드렸죠. 홍콩 부총리가 우리나라 포함해서 항의 편지 보냈다고요. 네. 그런데 일본이 로이터 보도를 보면은 일본이 조금 양보를 하는 그래요? 한 것 같습니다. 그 모든 공항에다 내려도 좋다. 아, 그렇게 했다는 게 홍콩 쪽 발표인데 그 로이터가 일본 정부에 물어보니까 아직까지 답변을 안 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검사는 다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사전 검사는 예.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홍콩 쪽에서는 그거 이렇게 뭐 공항을 다 내리게 하는 거는 좋은데 사전 검사도 좀 없애라고 얘기를 하는 모양입니다. 사전 검사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글쎄요, 지금 그래요. 사전 예. 검사는 뭐 계속 지금 예. 하는 쪽으로 돼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유럽연합이 그 회의 끝나고 나서 긴급 그 정치 위기 대응 그룹이라는 그 회의를 네. 했거든요. 끝나고 나서 발표한 게 보면 그 사전 검사 네. 의무화를 회원국들한테 강력히 권고하기로 했다. 네. 그리고 그런데 지금 뭐 조금 좀 중국의 눈치를 보는 것 같습니다. 수위 조절을 합니다. 네. 지금 조금 전에 들어온 걸 보니까요. 그 대신 도착 후에 무작위적인 코로나 검사 하고 그 다음에 그 항공기 폐수 검사 그리고 이제 그 유럽 내 그 취약 그룹에 대한 백신 접종을 네. 더 확대하라는 것은 권고한다. 왜냐하면 회원국들이 일부 권고한다. 지금 반발하는 나라들, 예, 그러니까 예. 그리스 뭐 이런 그 관광경 예, 비중이 높은 국가들은 하지 말자는 거거든요. 네. 중국 그 특수 지금 얻기 위해서요. 그리고 이제 사실 출발 전 코로나 검사 의무화라는 표현도 빠졌습니다. 그냥 강력 권고입니다. 그러니까 이 의무 이것도 이렇게 해봐야 어차피 27개 회원국이 자기들 자체적으로 할지 안 할지는 결정을 결정을 하기 때문에 집행위가 너무 세게 나갔다가 또 예, 괜히 칼 뽑았다가 망신당할까 봐 그런지 일단 수위 조절을 한 것 같은데 어쨌든지 유럽연합이 그 사전 그 탑승 전 검사는 상당히 강하게 권고를 했습니다. 그러네요. 근데 뭐 지금 중국은 엄청나게 많은 퍼센테이지로 지금 걸려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뭐 예. 6억 명 얘기도 예, 나왔죠. 절반 얘기가 네. 상하이가 70% 그런 얘기도 나오고 다 믿을 수 있는 얘기인지도 모르겠지만 그거 관련해서요. 예. 뉴질랜드 같은 경우, 뉴질랜드도 사실 일본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예. 곳인데 네. 거기 그 코로나 담당 강요가 어제 우리는 그 코로나 검사 의무화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왜냐하면은 현재 여러 상황을 볼 때 중국의 그런 상황이 뉴질랜드의 어떤 그런 그 국경을 다시 닫아야 할 만큼 그렇게 심각한 건 아니라고 본다. 그리고 이제 특히 그 중국에서 지금 BF7 같은 게 네. 널리 되고 있는데 이미 뉴질랜드에도 그게 뭐 상당 부분 이렇게 퍼져 있기 퍼졌다. 때문에 새삼스럽게 뭐 그 사람들을 막는다고 해서 이게 뭐 네. 그런 거는 아니라고 자기들은 본다. 다만 예. 중국이 그 코로나 관련 정보를 제대로 내놓지 않는 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좀 정보 공유를 좀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 조금 중국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그런 입장을 취했습니다. 예, 참 뭐 재밌다고 해야 될까? 처음에 그 우한 뭐 바이러스 어쩌고 할 때 뉴질랜드 제일 먼저 난리쳤던 나라거든요. 호주, 뉴질랜드 그때 예, 난리쳤죠. 예. 가지고 막 중국이 막 호주하고 막 관계가 예, 엄청나게 안 좋았었죠. 예, 뉴질랜드 뭐 한 명도 못 들어오게 하고 네. 그러더니 이제는 또 글쎄요, 뭐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오늘 새벽에 뭐 브리핑도 하고 네. 뭐 회의도 하고 그랬는데요. 더 믿을 만한 정보를 해라. 그게 네. 중국 당신들한테도 좋다. 이런 식으로 좀 달래는 이제 성명을 내놨습니다. 데이터 말하는 거죠? 그렇죠, 데이터. 네. 그리고 세계보건기구 총장도 중국이 특히 코로나 시퀀싱, 염기 서열 분석 정보를 더 내놓기를 바란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계보건기구는 지금 또 그 중국의 현 우세종이 그 어제도 말씀드린 그 BA.5, 그다음에 5에서 또 .2 하나 더 내려갔고요. 그다음에 네. BF 아까 말씀드린 7 이런 거가 아직 우세종이라서 전 세계가 걱정하는 새로운 변이는 없는 걸로 아직까지는 없는 걸로 보인다고 강조를 했고요. 그리고 세계보건기구 비상대응팀장도 오늘 새벽 브리핑에서 중국이 확진자, 중증 사망자를 축소 발표하는데 그러지 마라. 정확한 정보를 내달라고 이렇게
조금 달래는 모습입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 참 입국 관련된 것만 할 게 아니라 데이터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요, 데이터 중요하죠. 중요하고 그다음에 백신도 좀 백신은 오늘 조금 전에도 뭐 그 중국이 그 유럽연합이 백신 보내겠다고 했는데 안 한대요? 집행위 대변인이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는 대답을 별로 대답을 안 했습니다. 우리 백신 많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건가요? 아무튼 정확한 데이터와 백신은 계속해서 중국하고는 좀 예민하게 그 그런 해외에 문제인 것 나가면 같아요. 그 네. 나라에서 들어온 중국 사람들 백신 맞춰주면 안 되나요? 조금이라도 그 더. 아이디어를 좀 강력하게 대표님께서. 네, 어쨌든 답답한 측면이 있습니다. 좀 다른 얘기 좀 해주시죠. 그 순핵 영국 총리 네. 신년사를 했다고요. 인도가 수학을 잘하는 나라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네. 근데 IT, 네. 이 순핵 총리가 인도계지요. 물론 영국 사람이거든요. 네. 그런데 오늘 새벽에 신년사를 발표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요. 네. 이제 제 눈에 들어온 거는 수학 교육 강화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영국은 수학 의무 교육 연한이 16세까지. 근데 이게 도저히 수학들을 잘 안 하니까 2년 더 연장해서 18세로 연장하는 방안을 자기가 검토를 하겠다. 예.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제 영국은 이른바 이제 식스폼, 이게 만 17세, 18세, 우리로 치면 이제 고등학교 네. 이제 2학년, 3학년이 되나요? 이런 경우에는 선택 과목이 뭐 한 서너 과목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수학을 선택하지 않은 애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렇겠죠, 아무래도. 그리고 또 상당수는 16세까지만 교육받고 네. 아예 그냥 뭐 고등학교도 안 가고 이렇게 사회로 진출하는 경우도 많고요. 예. 그러니까 이 순핵 총리 얘기는 요 또래 애들의 한 절반 정도가 수학 공부를 전혀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가난한 학생들은 더 그렇고요. 네. 그리고 영국 같은 경우는 지금 성인도 한 800만 명 이상이 초등학교 계산력이 초등학교 수준밖에 안 된다. 이 순핵 총리 네. 얘기입니다. 그래서 18세까지 좀 이걸 더 가르쳤으면 좋겠다. 의무 교육으로요. 예, 우리도 왜 전에 수포자 그거죠? 지금도 뭐, 네. 수학 포기한. 저도 문과인데 저도 수학은 젬병입니다. 네, 예. 근데 수학이 요즘 뭐 계산이야 계산기가 해주지만 수학 공부를 안 하면 논리적인 사고나 이런 거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 순핵 총리 얘기도 그겁니다. 예. 지금은 모든 게 데이터 기반이고 예. 그리고 직업에도 그게 무슨 뭐 인문학이가 네. 이런 거 하더라도 통계에 기반된 이런 것들이 많이 백업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애들이 앞으로 이제 미래에 나가서 일을 하려면은 이 수학적인 기본 네. 연산력이 없으면 어렵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이제 또 이제 좀 반발이 있을까봐 그렇다고 모든 학생한테 뭐 대학 입학 때 수학 시험을 보라고 강요하는 건 아니다. 이거는 개인이 알아서 할 일인데 내 경우에는 나는 참 운이 좋아가지고 교육을 잘 받아가지고 이렇게 이런 자리까지 왔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좀 달래는데 BBC는 이 구상이 그렇게 뭐 쉽게 실현되기는 어려울 거라는 겁니다. 지금 영국 같은 경우는 다음 총선이 한 2년 정도 후에 있을 전망인데 총선 전에 이게 실행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어쨌든지 그래도 좀 이 총리가 좀 멀리 보고 이렇게 수학 능력 수학 많이 해야 된다 그러면 선거에 안 좋은가 보죠? 그럴 수도. 근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국가적으로 이렇게 수학 공부를 이렇게 장려하는 거는 결코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뭐 경쟁력 면에서. 예, 예. 네. 근데 이제 학생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렇죠. 싫죠. 근데 잘 모르겠는데 우리나라도 수학 잘하는 나라 아닌가요? 잘하는 나라죠. 잘하는 나라일 저는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잘하는 네. 나라죠. 저는 예전에 어떤 그 학교 다닐 때 어떤 여학생이 수학과였는데 네. 수학이 너무 재밌다 그래가지고서 그게 참 저한테는 신기했는데 이제 얼마 전에 재미있는 수학 이야기라는 책을 봤는데 수학이라는 게 이렇게 그분이요? 아니요 제가 예, 예. 근데 수학이 재밌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수학은 저도 지금도 머리가 지근지근 예, 아픕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인도뿐 아니라 우리가 수학 엄청 잘하죠. 그렇죠. 예,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어서 잠깐 얘기를 꺼내봤고요. 교육과 관련된 얘기가 하나 더 있는데 중국 겨울방학 불법 과외 단속 이거 우리나라도 옛날에 뭐 예, 했던 얘기 참 아니에요? 우리도 얼마 전에 네. 그랬죠. 중국이 재작년 7월에 그 사교육 금지 그 책을 내놨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국말로 수황젠이라는 건데 네. 이게 이제 그래서 이제 겨울 방학이 되니까 이제 엄단하라고 아마 중국 교육부가 지시를 한 모양인데요. 지금 보니까 이제
건물 주택가에서 1대1로 은밀하게 하는 거 이게 다 우리 옛날에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입주 과외 뭐 가사 도우미 위장 수업 그다음에 캠프 명목으로 가리키는 거 엄중히 단속해라. 그리고 이제 미취학 아동 온라인 교육도 이제 단속 대상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네. 예체능은 허용을 하는데 시간이라든가 어떤 그 수업료 한도도 엄격하게 규제를 했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이 규제하기 전만 해도 사교육 시장이 우리 돈으로 한 370조 원 정도 엄청났는데 이렇게 되니까 이제 직격탄을 맞은 모양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래도 부유층들이 요리조리 빠져가지고선 다 한다는 겁니다. 그렇겠죠. 반면에 이제 좀 서민 자녀들은 기회를 놓치니까 사교육 면에서 부익부 빈익빈이 심화되는 그런 부작용도 있다.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과외를 단속하는 이유가 그건가요? 그러니까 부익부 빈익빈. 글쎄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런 것 같은데 지금 우리하고 비슷한 건가요? 우리 예전에 했던 네. 거하고. 예. 그러니까 서민 자녀들이 좀 기회를 잃어서 그리고 또 뭐 네. 이제 아이들이 좀 이렇게 좀 방학을 좀 더 이렇게 보람 있게 보내고 좀 이렇게 좀 다른 활동도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항상 막으면은 불법이 나오고 이제 그런 거죠. 그렇네요. 네. 뭐 아동 관련돼서 미국의 이 그 대마 관련돼서 뭐 아동 대마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미국이 아시다시피 예. 여러 주가 지금 그 의료용은 물론이고 기호용으로 예. 대마를 많이 합법화했죠. 합법화됐죠. 그게 아주 최근에 많이 늘어났지 예. 않습니까? 그래서 2017년 같은 하고 지금하고 비교하니까 그 아이들이 네. 대마 성분이 들어가 있는 그 식품 같은데 이렇게 노출되는 비율이 엄청나게 한 14배 이상 늘었다는 겁니다. 문제는 아이들은 이제 어른에 비해서 훨씬 더 이게 취약하다는 거죠. 아파도 예, 그렇겠죠. 조금만 예, 해도 훨씬 더 예. 아프고 더군다나 어른들이 자꾸 이제 자기들 앞에서 그런 걸 하면은 애들도 네. 그걸 자꾸 이제 호기심에 예. 그렇죠. 하게 되니까 그리고 또 특히 문제는 뭐 여러 가지 과자 같은데 대마 성분이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가 불법 제품들이 많이 유통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걸 먹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 잘못하면 정신 착란증을 일으킨다는 건데요. 와. 그래서 지금 꽤 심각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도 이런 걸 좀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이렇게 그 경고를 하고 하는데 말이죠. 네. 뭐 사탕 같은데 넣어가지고 사탕 예. 팔고 그러는 거. CNN 건가요? 보도를 보면 뭐 토리토스, 뭐 치토스, 그다음 캔디 같은 형태의 그런 샤브레 제품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와, 이것은 그리고 뭐 이제 심하네요. 경고를 써놓긴 써놨는데 네. 너무 작게 쓰니까 보이지도 않고 그렇다는 겁니다. 법을 피해서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예. 진짜 심각한 일인 예, 것 같은데 이거는 이게 뭐 네. 애지간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애들한테 대마를 그러게요. 먹이고 그런 네. 거는. 예. 이게 심하면은 치료를 받아야 되는 상황까지 네. 가는 거잖아요. 치료도 훨씬 그 입원 치료 같은 것도 애들은 이제 체중도 작고 하니까 같은 용량이라도 어른보다 훨씬 더 충격이 커가지고 이제 뭐 이런 뭐 심장 네. 문제 같은 데 영향을 줄 수 있기 아이고. 때문에 이건 심각하다는 겁니다. 뭐 오랫동안 마약으로 해서 다 금지됐던 약물인데 글쎄 이게 말입니다. 열렸다고 해서 아이들까지 먹여서야 뭐 말이 안 되는 그러게요. 거죠. 예. 네. 다음 얘기 가볼게요. 로미오와 줄리엣 남녀 주인공이 소송에 휘말렸습니까? 이 60년대 작품 아니에요? 몇십 년 만에. 68년도 작품이죠. 저도 네. 이거 보고 참 많이 울었는데. 아 우셨습니까? 아 그럼요. 저 너무 좋았는데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목포에서 이 영화를 봤습니다. 그리고 네. 무지하게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감성적인. 근데 이 로미오하고 줄리엣 그 역할 올리비아 하세 예. 참. 너무 예쁘. 근데 지금 71살이 됐다고 돼 있고요. 그다음에 남자 주인공이 레너드 위팅인데 72살. 네. 근데 이제 이 영화가 68년도 영화니까요. 예. 그 당시에 감독이 프랑코 제피릴리 이 사람은 2019년에 돌아갔죠. 예. 그때 이제 찍었는데 이 두 사람 얘기가 감독이 처음에는 이제 배드신을 찍는데 이렇게 살색 있는 옷 입고 찍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놓고 이제 당일날 갔더니 야 그냥 상황이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약간 화장만 하고 그냥 나처로 찍자 그러면서 걱정하지 마라 카메라 각도 같은 거 다 조정해 줄 테니까 그랬는데 막상 보니까 그냥 자기들 무슨 뭐 이런 그 중요한 부위가 다 노출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번에 소송을 했습니다. LA 카운티에 소장을 냈는데 네. 그 영화사가 파라마운트 픽처스인데요. 네. 5억 달러를 배상해라. 5억 달러가 얼마입니까 우리 돈으로 이게 보니까 6,400억 예, 원. 6천억. 네. 이 소장에서 감독이 이렇게 자기들을 속였다. 네. 그리고 자기들한테 뭐 너희들 이거 이렇게 찍지 않으면 너희들이 이제 앞으로 영화 배우 못해 하는 식으로 이제 그때 겁을 줬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두 사람은 15살, 14살이었다는 겁니다. 세상에. 그러니까
뭐 감독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찍었다는 겁니다. 그랬겠죠. 그래가지고 그리고 나서 자기들은 뭐 두고두고 몇십 년간 이것 때문에 막 고통을 받았다. 그런데 그럼 왜 그동안에 가만히 있다가 왜 이러지 하니까 이게 보니까 캘리포니아주가요. 2020년에 법을 개정을 해가지고 3년 시한으로 어린 시절에 그 성적 학대를 당했거나 이런 사람들이 성인이 돼서도 소송을 할 수 있는 그 법을 개정을 해서 그게 지난 12월 31일에 만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소송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소 수요가 원래 뭐든지 있는 예, 거니까 있는데 이제 그거를 없애고 이제 그 아동 그 기간에 대해서는 아동 하다. 그 성학대에 대해서 이거 경각심을 주는 의미에서 그렇게 했는데 이 건 말고도 뭐 엄청나게 많은 건이 지금 그 캘리포니아 법원에 와 있다는 겁니다. 아, 그럼 캘리포니아에서 안 일어나도 캘리포니아 법원에 가서 예, 해야 되는 그게 되는 건가요? 모양입니다. 예. 그래가지고 파라마운트 픽처스가 지금 이제 그 로이터가 기자가 물어보니까 대답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 건데 사실은 이게 전 세계적으로 지금 아동 뭐 성학대 문제가 심각하고 카톨릭 같은 경우도 문제가 돼 있는데 어떤 판결이 나올지 궁금합니다. 그때만 해도 조금 이런 인식이 덜 할 수도 있고. 왜 5억 달러나 청구를 했느냐 했더니 그동안에 그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벌었다는 겁니다. 이 자기들 영화 가지고선. 그렇죠. 이게 뭐 파장이 있을 수도 있기 예. 근데 때문에. 올리비아 핫세가 72살, 그러니까 우리 나이로 72이죠. 네. 얼굴이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한번 궁금합니다. 어떤 예. 모습일지. 믿겨지지가 정말 않습니다. 아름답잖아요. 예, 예. 네. 자, 다양한 국제 뉴스 네. 살펴봤습니다. 선재규 선임 기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